어제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19.6%, 마치 대단한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있는 것처럼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되고 있는 투표율을 보면 어제보다는 훨씬 낮고요. 또 최종적으로 오늘 저녁 6시까지 가게 되면 예년보다 한 1.5% 정도 높은 수준이지 그렇게 높은 사전투표율도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긴 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한 표 내 주권을 행사하면 세상이 바뀐다. 나라가 바뀐다.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주 고유의 오래된 전형적인 그야말로 낡은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은 투표를 몇 번 해봤습니까? 제 생각에 제가 대선 그리고 총선 지자체 선거 등 투표를 한 17, 8번쯤 하지 않았나 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투표를 했지만은 세상이 별로 바뀌는 게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 수준은 문사 정권 이후에 갈수록 점점 후퇴해서 최악의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기도 못 지키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해결해 줍니까? 주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의 내 구조에 이해가지 않는 것은 서울의 평범한 변두리 아파트 하나가 13억, 14억씩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정치권의 야합이다. 그리고 또 기득권 건설사의 야합이다. 가장 큰 대한민국의 착취 구조가 부동산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이 한국의 사교육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불평등, 기회 불균등의 사교육이 존치되고 유지되는 부분에 그래서 학원 강사가 수백억의 재산을 모으고 스포츠카가 몇 대 있고 200억짜리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십니까? 어떤 변명으로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부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까지 신분을 세습시키는 사회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면 이거는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교육이라는 문제는 신분의 세습과 관련되는 문제고, 그 신분의 세습에는 특별한 맞춤식 교육, 또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킬러 콘텐츠를 빼서 가르쳐주는 교육, 또 시험 성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입학할 수 있고 입학 사정관 제도해서 한 3,000가지쯤 되는 입학의 다양한 방법에 부자들이 컨설팅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커넥션으로 자기 자식을 의사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조국 부부가 몸소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깜빵에 갔다 왔는데도 그 정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12석을 얻게 됐다. 이거는요 전 세계의 코미디입니다. 그야말로 강남 좌파를 상징하고 미래에 비전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조국이 지 새끼들을 그렇게 했다면 다들 들고 일어나서 분노해야 될 건데 다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서울의 부자 동네, 강남을 비롯해서요, 부자 동네에는 다 그러는데 조국만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심리가 팽배해서 조국 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줄도 모르고 비판할 줄도 모르고 흥분할 줄도 모르는 순치된 대중들의 사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입시를 가정해서 부잣집 자식들이 좋은 거 다 선점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의 의사 정원 제도가 그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가 부자들 자식들을 의사시키기 매우 쉽도록 의사를 5,000명 늘리는 거였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멍청한 정책을 밀고 가면서 총선까지도 밀고 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배경이 뭐였는가, 나는 계엄에 대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의사를 정원하고 의대생을 왜 5,000명이나 늘리게 결정하고 끝까지 밀고 갔는가 하는 그 배경의 의혹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 신분 세습 사회에서 윤석열이 둔 그야말로 신분 고착하의 최고 악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우리는 좌우라는 진보라든지 보수라는 가상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기능을 상실했어요. 보수에요. 극소수만 빼고 윤석열의 의대 5,000명 정원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한때 대치동 학원을 두들겨 잡는 척 하다가 결국 몇 명만 그냥 세금 조금 더 내고 끝나버렸고, 실제로는 의대생 5,000명 정원으로 대치동 학원 산업이 전국에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미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흥분하는 사람이 없다. 자, 외노자를 저렇게 들이는 거는요, 이제 농업이나 영세산업에 외노자를 들여서 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대기업 조선소, 대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외노자로 대체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한국 침투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에서 이 반중 해모는 엄청나요. 근데 그게 미국식 반중이라 가지고 반중하면서 외노자 반대는 안 해요. 왜? 수국 기득권 보수는 외노자를 수입해서 이 자본의 수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국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골들이 그 부분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반중 현중을 하면서 중국 사람이 대부분인 외노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 이 코미디죠. 우리가 언제부터요 택시값을 저거 마음대로 올리는 플랫폼 택시를 탔습니까? 원래 택시값은요, 광역자치단체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억수로 선심 쓰듯이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 택시값은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플랫폼 모빌리티법이 통과되면서 택시값을요, 자기들이 정해요. 블랙 택시라고 비싸게 받고, 성합 택시라고 비싸게 받고. 이게 다 플랫폼 때문입니다. 지금 플랫폼 때문에 닭 튀기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인 전부 죽을 맛이죠. 택시까지요. 서민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이 플랫폼 제도를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 민주당에서요, 플랫폼 제도를 갖다가 앞장섰어요. 문재인 정권 때요. 그런 거 하는 사기꾼 IT 업자놈들하고 결탁이 되어가 거지를 했습니다. 그게요, 4차 산업이고 IT 산업의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고요,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카카오가요, 공정위가 그런 지가 언젠데, 지금 카카오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카카오 회장은 잡혀갔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가장 많이 지금 김문수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계층이 60대 후반, 70대 이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앞으로 한 5년, 10년만 있으면 다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말이 요양병원이지 제2고래장 센터잖아요. 제2고래장 센터에 가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도 다 포기된 채 그야말로 짐짝 덩어리 취급받다가 죽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좀 부자들 빼고는 나머지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보면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김문수 찍어주자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노인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근근히 유지되면서 노인을 위한요, 노인 요양의 공영화를 말했습니까? 김문수 정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민간에 맡겨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요, 국가가요, 요양병원을 사들이든지 해서, 지금 요양병원에 돈을 줘봤자 전부 새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요양병원이라는 게 국가의 건강요양급여, 그리고 그 노인 부모들을 걱정하는 자녀, 이 돈 빼먹는 구조예요. 그래서요, 김건희 엄마도 그 요양병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눈치 빠른 사기꾼 대부분이요, 가짜 의사 세워놓고 요양병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이것이 투표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밤새워서 일하고 새벽 퇴근길에 투표소 앞에 줄 서고, 밤새도록 공부한 학생들이 투표소 앞에 줄 서고, 이건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을 서다가 너무 줄이 길어서 중간에 밥 먹으러 가고 투표용지 들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0년을 투표하고 10,000년을 투표해도 투표하는 행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요,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과잉이지만은 정작 이 정치 과잉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좀비처럼 추종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절반씩 편을 갈라가지고 운동회를 5년마다 하고 있는 게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고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거리에 벽보에 붙어 있는 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를 골라서 투표한들 세상이 바뀌겠느냐?
내가 저런 자를 위해서 그야말로 요식 절차, 나는 표 받아서 대통령 됐다는 그 요식적인 행사의 하나의 도구로서 그냥 묵묵히 가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찍어주는 거. 선거 끝나면요,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는 절차가 시작돼요. 그래서 내 표의 존재감이 이미 타락한 민주주의, 왜곡된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라는 핑계로 독재자, 총통을 만드는 이런 더러운 선거에 우리가요, 표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좌파라든지 우파라든지 이것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세요. 내 삶이 눈꽃만큼도 나아질 수 있습니까? 주거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문제, 그리고 외노자 문제, 플랫폼 문제, 노인 요양 문제, 보육 문제 있습니까? 돈 하나 줘요 1억씩 지랄하고 잡거든. 그리고 뭐 임대주택을 제공해요. 니부터 임대주택 살아라 임마. 자, 그래서 내 표의 존재감은요,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대선, 그리고 찍을 놈 없는 허접한 자들, 이걸 갖다가 거부한다. 이 보이콧에 내 표의 존재감이 있고 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새벽부터 투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안 하는 게, 그래서 투표율을 낮추어서 누가 당선되든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기려면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 선거 보이콧에 과감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될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게요,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